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장성현 목사님과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공부한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공간에서 선택하고 싶은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골라봅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민주주의와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의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중세 유럽, 낭만적으로 들킬지 모르겠지만 중세 유럽은 정치적으로 봉건제도, 영적으로 로마 카톨릭, 경제적으로는 장원 경제가 지배하는 억압적인 사회였으며 까딱하면 마늘 사냥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지만은 귀부인으로 태어났으면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첩들과 함께 살 뻔했습니다. 조선 인구 대비 최대 60%가 노비였습니다. 중국에 없는 산업공상까지 있었으며 행복하게 살다 훌륭한 사람 정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권이란 것은 전무했고 특히 여성들은 자기 맘대로 사는 남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대들기라도 하면 칠거지약으로 쫓겨나게 일쑤였습니다. 이슬람 사람을 바늘 땅에 파묻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최근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직도 불가촉 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명예살인이 존속하고 있으며 지참금을 많이 안 가져간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려 죽이는 곳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 시대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은 소수의 지배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언제 훅 갈지 모르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란 것이 없었고 법치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라는 것이 통치자의 지배 질서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경국대전의 경우에 경국대전은 노비 종모법을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에 노비의 수가 급증한 것이 역사의 경국대전의 가장 중요한 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개인보다 집단, 통치자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었고 이 거대한 집단과 통치자 밑에서 개인의 존엄성, 자유는 너무나도 취약하고 연약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가 얼마나 드물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개인 존엄성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말씀이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교황, 고해성사, 성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금쪽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하나님께만 구속당한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로 각성할 수 있었고 이런 각성한 개인은 정말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며 이것을 법으로 땅땅땅 규정하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꽃피우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개인의 정치적 자유, 또 경제적 자유, 즉 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제제도 하에서 인간은 정말로 그동안 일궈내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난 것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기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세계 GDP의 40% 이상을 언제나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을 유럽이 역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유, 소유권을 보장하며 그것을 법으로 지켜주며 인간을 정말로 행복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었고 억압이 없으면 보상해주는 이 제도는 소련의 메달들, 북한의 천리마운동, 만리마운동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자발적 노력과 각고의 그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국가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왕이 없고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인 가치의 나라들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또 한국의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늘 성공을 이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개인 자유에 대한 인식과 소양, 공공선이 부재한 곳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혼란과 더 큰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민주주의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것은 이런 인식의 부족 때문이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가장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와 기독교 국가의 지도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언제나 외부로부터 거센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로부터의 도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로망이었고 고대 시절부터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상적 사회주의를 꿈꿨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 이후의 부익부 빈익빈, 승자 독식증의 사회적 모순이었습니다. 이것을 포착한 막스는 기존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해서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총망라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만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오막시스트들과의 영적 전쟁, 또 자유민주주의와의 전쟁은 지금 현재도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를 원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막스는 독일 사람이었고 영국에서 활동했는데, 막스의 이론이 러시아에서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은 서구 유럽들은 기존에 나타났었던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법치와 의회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간 반면에 러시아는 늦은 농노 해방으로 인해서 개인 자유에 대한 경험과 정치적 제도가 너무나도 취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을 포착했던 급진적 혁명꾼들, 레닌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혁명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막스의 이론이 나라에서 실질 정치에서,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련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고, 개인의 축소, 국가의 극대화, 개인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파퓰리즘일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가장 큰 선동 중에 하나는 빵과 평화와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역사적으로 자유와 소유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차차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퓰리즘, 공짜로 나눠주는 것의 달콤함은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파퓰리즘입니다. 또 사회주의는 불만과 시기, 의존성, 나태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경쟁심과 각고의 노력은 사회의 발전과 나의 발전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각고의 노력, 열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더불어 다 같이 나누어 정말로 함께 잘 살다는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사람들을 자극하고 시기심, 개인의 의존성,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혁명가들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는 순수단들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뒤집힌 세상에서 자신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으로 우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당국가 체제, 중국 공산당의 최고의 간부 100 몇십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조 8천억여 원이라는 것은 이들이 정말 사회주의자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자일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회주의는 절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련은 모두의 로망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냉전 과정에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소련이라는 정말로 복지천국, 모두 완전 고용의 나라에 대한 로망과 그런 동경은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것이 자유진영의 수많은 자발적 스파이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은 관료주의, 부패 부족의 경제로 철저한 실패가 이루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라는 정치적 거장의 지도하에서 제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이라는 사회주의 실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6,500만 명의 중국인들이 기아와
정치적 폭력, 다양한 일도 인해서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1경 5천 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남반구에서 가장 잘 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나라, 미스 유니버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가 사회주의를 너무나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실천한 결과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쿠바는 무상 의료의 천국이라고 불리나 실제로 쿠바의 의사들은 슬레이브 닥터로 브라질 같은 나라의 열대우림, 브라질 의사들이 너무 위험해서 가지 않는 곳에 노예 닥터로 팔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였으나 지금 도의모의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주의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북유럽 사회주의를 엄청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케아 회장님은 102%의 세금을 부과받은 이유로 스웨덴을 이탈해서 법인을 옮겼습니다. 또 사회주의 정책 가운데서 차별금지법이 엄청나게 잘 실행되는 가운데 난민, 이민 문제 등등에 대한 검열이 심해지고 이것이 차별 발언이다, 혐오 표현이라는 그런 사회적 센서링이 너무 심해지면서 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은 스웨덴의 이면은 정말 강간율이 스카이로켓팅하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스웨덴은 자신들이 자유경제를 시작했던 시절에 쌓아놨던 부를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다 탕진하고 이제 다시 시장경제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며 자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도 헌신적으로 일할 만큼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지 똑똑하지도 선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로,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떠날 때부터 이미 증명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사회주의의 본질은 큰 국가입니다. 국가란 어떤 존재입니까? 돈을 쓰는 존재 아닙니까? 돈은 기업이 벌죠. 또 사업가들이 벌지 않습니까? 생산하지 않는 국가가 선심 쓰듯이 많은 것을 나눠줄 때 처음에는 뺏은 것으로 나눠주면서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금방 고갈되고 맙니다. 왜? 국가는 생산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국가는 금방 그 자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영화 과정에서 사회 영역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경제력을 잃으면 정치적 힘을 잃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하고 가난해진 그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더 이상 행복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이 작동됩니다. 첫 번째로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정치적으로 틀렸다고 국가가 정하고 정치적으로 틀린 것을 말살하고 핍박하는 것이 PC이고, 이것이 사회주의 시스템, 또 국가가 커진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토록 열심히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또 언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점한 정말로 무섭고 커다란 빅브라더스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순리이기로 하나 어찌 생각해보면 원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작동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 즉 렌즈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으며, 이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아편이라고 얘기했고, 순교의 피로써 복음의 역사를 이룬 기독교를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 또 전체주의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 배교를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에서의 그런 모든 활동은 이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출신들 혹은 사회주의 국가 유사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제관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련은 볼쇼이 발레단 같은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로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으나 이면에 처절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회주의 정권은 붕괴됐으나 권위주의로 이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시스템과 마인드의 전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GDP를 겨루는 그런 나라이고 보건, 복지, 위생 부분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인구 경제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나치와 싸운 소련이 연합군 전순국으로 한반도에 입성하면서 세운 아시아의 위성 국가입니다. 1991년도 이후에 소련과 동구권의 국가들이 몰락할 때 북한도 사실 망할 뻔했습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건 햇빛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독특하고도 독특한 나라라고 불립니다. 3대 세습이라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사회주의권에서의 놀라운 일을 해냈고 문맹 탈출 이후 세계적인 빈곤국으로 살고 있는 나라며 기독교 탄압, 비호감에서 언제나 부동의 1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보자면 중국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으로 1949년 공산당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국가 체제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가장 걸출한 사회주의 아우였으나 미국의 대소련 붕괴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무대에 초대받았으며 이후 개혁 개방을 시작하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세계 경제에 초청받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상을 일궈냈습니다. 이후 아주 분위기가 좋게 중국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